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여러분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그 귀건강 시리즈로 하는 두 번째 시리즈로 이번 시간에는 소아 청소년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뭐 청소년 난청과 관련 없는 질문이더라도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희가 어렸을 학교 다닐 때 소아과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란 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도 역시 청력도 아이는 어른하고 달라서 아이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른들은 뭐 어느 정도 청력이 나빠지더라도 원래 자기가 아는 정도 말을 몇 군데 놓치더라도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뉘앙스가 이렇구나.' 해 가지고 넘겨짚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새롭게 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하고 달리 청력이 좀 더 민감하게 어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쁘면 뭐 버틸 수 있지만 보청기를 안 하고, 근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고 그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아서 보청기나 청각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꼭지로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유소아 난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난청 검사 방법, 세 번째는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요새 청소년들 간의 소음성 난청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소아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난청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신생아 1,000명당 5명에서 6명의 난청이 동반됩니다. 선천성 난청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선천성, 유전성 질환에 비해서 선천성 난청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8%에서는 교육받기에 부적절한 난청이 보고될 정도로 생각보다 난청이 굉장히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이 질환에 의한 후천성 난청이 35%, 유전적 원인, 외상 혹은 감염에 의한 난청이 존재하는데, 한 30%의 어린이는 난청이 점차 진행하거나 늦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난청 어동의 분포를 보시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벼운 난청, 우리가 정상보다 살짝 떨어진 경우가 제일 많고, 물론 보청기를 본격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도 굉장히 많고, 고도에서 심한 난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청기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 수술을 권할 수도 있죠. 소아 난청의 원인과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출생할 때 선천성 난청으로 발견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내가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태어나서 검사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태어났을 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선천성 난청 유무를 다행히 미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청의 위험 인자들로는 유전적 원인, 감염, 중이염, 임신 전후 감염, 외상에 의해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나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 뭐니 해도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죠. 약물의 노출이나 각종 질환도 역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소아에서 청각 재활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는 말을 배우는 시기고, 들은 소리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fill in the blank란 말이, 내가 말을 들었을 때 중간중간 말을 놓치더라도 말의 흐름을 따라서 '아 이건 어떤 말을 의미하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지.'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 아이들이나 엄마, 여성들과 보내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고음역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난청이 먼저 발생하면은 고음역의 소리는 말 그대로 받침, 굉장히 미묘한 소리의 분류를 보여주는데, 고음역의 소리를 많이 고음역의 음역대를 갖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기가 아무래도 난청이 있는 아이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는
같은 소리라도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장소, 울림이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말을 들을 때 내가 원래 듣던 장소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민님께서 교수님, 저희 조카가 TV를 너무 가까이서 보거나 볼륨을 자꾸 키우는데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청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렇죠? 근데 TV를 가까이 보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눈이 나빠서 시력이 나쁘니까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앞에 갈 수도 있고요. 진짜 청력이 나빠서 앞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 아이와 다닐 때 잘 못 보는 거 같이 눈을 찡그리고 보거나 사물을 잘 엄마 아빠나 가족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이 눈이 나쁜 것 같으면 즉시 안과를 가 보시기가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난청의 대부분의 원인은 삼출성 중이염이라 그래 가지고 귀 안에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어렸을 때 태어나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후천적으로 중이염이 생겨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청력 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다 가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트렌드 메이커님께서 친구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늦게 튀었고 발음도 부정확했는데 단순 언어 발달 문제인 줄 알았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서 말문이 조금 늦게 트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어렸을 때 받아서 다 통과됐고 그 이후로 뭐 눈 맞추기나 소리 들리는 거에 따라서 얼굴 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에 문제가 없었으면 말이 뭐 좀 늦게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살 이후보다도 더 늦게 트인다면 청력 검사를 그래도 태어난 다음에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청력 검사를 해 보시고 언어 재활 훈련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 재활 훈련을 하는 경우에 우선 난청으로 인해서 언어가 발달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이비인후과에서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같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소한 난청의 재활은 아무래도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럴 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아기들은 뭐 물고 빨고 갖고 놀다가 입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보청기나 인공호흡 등의 보장구를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언어 치료, 내가 잘 못 들으면 일단 잘 들었던 어른들은 나중에 청력이 나빠지더라도 발음에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못 들었던 아이들은 아무래도 발음이 또래 아이들보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치료나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난청의 재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뭐 물론 아이들이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방문하시고 청각 재활 선생님한테 방문하셔서 치료도 받겠지만 그 치료 받는 시간보다도 엄마와 있는 시간이 더 길죠. 그래서 항상 같이 생활하는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엄마가 말을 많이 걸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죠.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에 어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선천성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안 하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태어나서부터 못 들었으니까 내가 안 들리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꼈는데 왜 한쪽이 망가졌나? 안 들려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병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말을 배우고 교육받는 데는 사실상 어렸을 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데 한쪽 귀로 들으면 양쪽 귀로 들으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2에서 2.3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교육받고 공부하는 데 역시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기 평가를 위한 자리 배치나 소견서 작성이 필요하고 또 저희 남학생의 경우에는 3개의 소견서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2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업 듣기 평가를 할 때 잘 듣는 귀가 교단을 향하게 가급적 앞자리에 배치를 하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평가 보죠. 영어 듣기 평가 볼 때 잘 안 들리는 귀로 스피커를 향하게 해서 뒤에 앉아 있으면 가뜩이나 앞에서 시끌시끌하면 못 들을 수 있어서 자기의 실력을 못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잘 하거나 아니면 필기 시험으로 대체를 하려는 소견서를 씁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에 갈 때 사역훈련이나 포병같이 너무 시끄러운 부대에 배치되는 거는 삼가해야겠죠. 나머지 한 귀마저 나빠지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소견서, 두 가지 소견서를 작성하실 걸 꼭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중등도 이상 난청인 경우엔 당연히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크로스 방식의 보청기,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 경우엔 반대쪽을 이용해서 그 못 듣는 쪽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인공호화 의식 역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유수한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5에서 6명, 초등학생 약 8%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30% 가까이는 진행성인 나중에 처음엔 모르더라도 나중에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거 중요하고요. 유수한 난청의 원인으로는 유전, 임신 전후 감염 미성숙 등의 선천성 원인과 중이염, 외상 감염 등의 후천성 원인들이 있다. 아동은 단순히 의미 추론 능력, 아까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청각 재활이 필요하고 한쪽 귀만 안 들려도 학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리 배치가 필요하고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인공호화 의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 강의에 앞서서 그 질문 좀 받겠습니다. LS8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에 따라서 제가 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가능한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들리면 누르세요, 말 따라하세요 하는 수능 청력 검사나 어음 변별력 검사를 가능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4살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인과 비슷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너무 저 연령대는 아이들이 그런 검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성 뇌관 유발반응 검사 같이 뇌파를 이용해서 객관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29M님께서 질문이 이석증의 치료법은 약이 아니라 빠진 돌을 제대로 넣는 건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석증이 생기는데 왜 돌이 빠지는지, 먹는 약은 어떤 약을 드시냐. 이석증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이석증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는 젤리처럼 생긴 기관에 이석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돌 무더기 칼슘 덩어리가 쌓여 있거든요. 이 칼슘 덩어리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그 반고리관으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중력을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제자리에 넣는 물리치료를 하는 거고요. 스트레스받고 피곤하면 이석증이 생긴다는 게 결국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보통 노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 뼈의 골다공증, 뼈가 굉장히 성기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근데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거나 그러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피곤이라는 거는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귀에도 역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이석이 좀 더 제자리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약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드시는 약을 어떤 약을 먹는다고 이석증이 예방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보통 뼈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운동 열심히 하고 뼈 건강에 관리하시면은 웬만해서는 재발 잘 안 하니까 담당하는 병원하고 잘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명은 심리적인 부분도 관여하나요? 그렇죠. 이명이란 게 결국에는 내가 청력이 순간적으로 변화를 하면 뇌가 변화된 청력을 느껴가지고 흥분을 해서 내가 100만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밖에 못 들으면은 뇌는 예전에 듣던 100만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적게 들리는 소리를 흥분을 해서 확대, 증폭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뇌가 흥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그 부작용 중에 하나, 잡음을 이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귀에서 이명이 생겼는데 그 상태에서 청력을 계속 잘 유지하고 변화가 없고 별로 걱정을 안 하고 한다면 이명이 당연히 좋아지고 덜 느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명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명이 안 들리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청력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좋게 하는지를 강조하죠. 귀 안이 가렵고 시큰한데 귀지를 파면
귀지를 파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귀지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귀지를 파면은 귀 웨이도 피부는 일반적인 겉의 피부와 달리 좀 더 약하거든요. 피부가 약해가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상처도 잘 납니다. 그 상처가 나면은 웨이도에 존재하는 웨이도 균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균이 들어가서 가벼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럼 더 가렵고 더 긁고, 그럼 점점 더 심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 당연히 웨이도 귀지를 더 파면 안 되고요.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드레싱을 받고 약을 바르고 귀에 넣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점유액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5세 남성인데 마이크로 말하는 건 안 들리시고 가까이서 목소리도 든다. 아, 이것도 참 보청기를 끼고 있다고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 게 마이크 소리가 기본적으로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쓰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가서 또는 법당에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 울려서 불편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울림을 너무 주면은 보청기는 오히려 덜 들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목소리는 마이크처럼 울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들을 때도 마이크 울림을 적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마이크 소리는 일반적인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럼 다음 꼭지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서와 난청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난청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난청은 1000명당 7명까지도 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페닐케톤 유레아 같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보다도 오히려 유병률이 높아서, 또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를 받거나 가족 중에 난청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엔 당연히 증가하겠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생후 1개월 내에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aring Screening OR.kr이라고 해가지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한 홈페이지가 대한청각학회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배우시면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136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이때는 선별 검사에서 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대로 된 정밀한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도 통과가 안 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정밀 청력 검사를 해서 그때로 난청으로 확진되면 보청기 착용 등 청각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6 원칙을 지나서 태어난 지 1년째 될 때는 그때도 역시 난청이 여전히 존재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보청기로는 청력 재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난청인 경우에는 인공호흡 이식을 고려하게 되겠죠. 연령별 가능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 나왔듯이 보통 우리가 출생하고서 6개월까지는 보시면 AABR은 우리가 청성 뇌관 유발받은 검사, 우리가 귀에다가 어떤 소리를 주었을 때 그 신호가 청신경을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측두 대뇌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너무 큰 소리를 주면은 당연히 반응이 보일 거고요. 점점점 소리를 낮춰서 더 이상 뇌에서 나 소리 받았습니다라는 자극이 안 나올 때까지를 측정을 하겠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자동화돼서 60데시벨 정도, 우리가 대화하는 일반적으로 얼굴 앞에서 대화할 정도의 크기를 60데시벨 정도로 정의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소리를 한번 주었을 때 뇌파 자극이 보이냐를 봅니다. 요 다음에 보시는 거는 OAE라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 이음향 방사 검사, 어떤 특정한 소리를 주었을 때 달팽이관에 있는 소리를 듣는 세포인 외유모 세포의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게 역시 둘 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검사가 객관적 검사죠. 내가 나 듣고 싶다고 말할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한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한테 요 옆에서 소리가 들릴 때, 불이 반짝반짝거릴 때, 곰돌이가 움직일 때 소리가 들리면 곰돌이 흔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노는 것과 같이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유희 청력 검사라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보통 2살에서 4살까지 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보호자가 옆에 있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잘 옆에 있으면서 검사를 주시는 게 좋고요. 4세 이상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반적인 어른들이 받는 수능 청력 검사를 시도해 봅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팀파노메트리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팀파노메트리는 중위 임피던스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줬을 때 고막이 앞뒤 전후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보통 고막이 있으면 고막 뒤에는 공기가 있죠. 우리가 북을 칠 때 둥둥둥 거리듯이 공기만 있을 때는 압력을 주면 고막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염증이 있거나 물이 차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압력을 줘도 고막이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는 걸 보고 검사를 하거나 또는 고막에 염증이 있어서 구멍이 있으면 압력을 줘봐야 구멍을 통해서 압력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역시 고막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막의 움직임이 정상인 경우는 이 중위 임피던스 검사가 정상인 경우는 고막도 정상이고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이소골도 정상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못 들으면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듣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항상 우리 아이의 나이를 봐서 가장 최적화된 검사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문 병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청성뇌관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급에 가시는 것이 낫겠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태어난 12,19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동화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아까 60데시벨 정도 소리를 줬을 때 반응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재검 여부를 판별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의뢰된 경우는 아까 136 법칙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제대로 된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했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A별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태어난 아이들 중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은 한 1.36%. 요즘 보면은 열심히 보다 보면은 한 1%,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과적으로 3개월, 6개월을 봤을 때 진짜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 판별되는 경우가 한 40% 가까이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로 봤을 때 2%에 역시 40%니까 한 0.8% 정도가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겠죠. 대부분은 가벼운 정도의 난청은 일세이지로 호전이 되는데 심한 난청도 역시 보고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과 추정 청력 경도가 외부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아이들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애기들 조용히 하기 싶으면은 진공청소로 청소하면 애들이 조용한다고. 그래서 외부 소리에 조용해지는 나이가 보통 생후 한 달이고 외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구분한 나이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정밀해지고 뒤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알아내는 거는 보통 돌 정도 돼야지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살 된 아이인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은 아까 중위 임피던스 검사에서 그냥 쭉 평면으로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네모난 꼴대라 그러는 저희 표현하는데 요 안으로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렇게 고막이 움직임이 표현돼야 되는데 안에 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쪽 고막에 그냥 누르스름하게 고름이 차 있죠. 그래서 반응이 없는 평평한 모양을 보이고 역시 소리를 줬을 때 양쪽 다 A가 성적표 A가 아니고요. 반응이 없다. absent의 A입니다. 반응이 없는 전부 다 어떤 방향에 줘도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이 주파수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 그래서 외부에 소리를 줬을 때 왜 유모세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검사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 정상을 보시면 어떤 말인지 설명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기관을 넣어서 고름을 다 뺐더니 이 이음향 방사 검사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응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2살 아이들은 그렇다고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 같이 뇌파 검사를 하려면은 아이를 한 2시간 정도 일종의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재우고 산소 포화도를 보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파수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2살 아이들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살 정도 청성 뇌관 유발받은 검사를 하기에 좀 애매하고 한 아이들은 보통 이런 이음향 방사 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강의를 요약해 드리면은 검사가 굉장히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죠.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해서 한 번의 평가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 하나의 검사만으로 정확하지 않고 또 136 법칙처럼 태어났을 때 청력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항상 설명하는 게 어른들은 들려요 안 들려가 됐지만 아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하는데 아이들의 청각 뇌신경은 돌 때까지 12개월에 걸쳐서 차츰차츰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째 안 나왔다고 돌 때 안 나오란 법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발달을 잘 해서 뇌파 검사 결과가 보일 수 있죠. 실제로는 정상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력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검사를 시행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청각 재활을 하시면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수업을 받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출생 후 한 달 내 신생아 청각 선별 지금은 우리나라에 거의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좀 애매하시면 꼭 태어난 산부인과 요새 산부인과 병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께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등의 처방을 할 때는 보청기도 아무래도 주파수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특이적인 청력 검사를 하는데 요새는 청성 지속형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뇌파 검사 중에서 특히 500, 1000, 2000, 4000 허르츠대의 중요한 주파수의 객관적인 청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청력 검사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하는 들리면 누르세요보다는 좀 못할 수는 있겠죠.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영숙582님께서 아이들은 소리 자극에 많이 노출돼야 청각이 잘 발달된다고 하는데 난청이 있는 경우엔 대체할 다른 자극이 있나?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는 뇌하고 근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쓰면 쓸수록 나빠지거든요. 특히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너무 써도 나빠지지만 너무 안 써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력이 좀 나빠서 보청기를 사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6개월째, 1년째 오히려 보청기를 빼고도 잘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안 들린다고 안 써서 오히려 감각기관이 나빠지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자극을 주니까 자극이 돼서 청신경이 좀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는 못 모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청기를 6개월째 136 법칙에 의해서 난청이 있다. 예를 90데시벨 이상의 전동 하나도 못 듣는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하는 이유가 꼭 들으라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조금 남아 있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뇌가 이제는 뇌의 영역이거든요. 달팽이관 쪽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신경적으로 인공호흡을 통해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청기 착용을 권유드립니다. 소니 D2W님께서는 양쪽 귀 중 한쪽만 난청이 있어도 아이가 불편함을 잘 못 느끼다는데 그렇죠. 보호자가 알아채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드물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오니까 알아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 나빠졌을까?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이 우연히 한쪽에 생겼는데 아이도 뭐 잘 모르고 그걸 알아차릴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부모님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행동 같은 걸로 했을 때는 애가 어떤 특정한 방향, 누가 오른쪽으로 좀 조그맣게 속삭인다든지 왼쪽으로 좀 말을 할 때 좀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알아차릴 수 있는데 사실 그 굉장히 알아내는 게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밥말님께서 교수님 난청 아닌데 혹시 이어폰을 하루 종일 끼고 있는 습관이 청력에 난청을 줄 수 있나?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어폰 하루 종일 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0 법칙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볼륨의 60% 미만의 크기의 소리로 한 번에 60분 미만으로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귀가 안 나빠집니다. 그래서 60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김미님께서는 돌도 안 된 아이다. 그렇죠. 돌도 안 된 아이들은 청력 검사를 손들어봐 하는 정도는 2살에서 한 3살까지는 가능한데 돌도 안 된 아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는 건데요. 청성뇌관 유발받은 검사를 해서 아이가 큰 소리가 들리면 놀랄 수 있으니까 보통 재워서 합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잔 상태에서 외부에서 큰 소리를 주었을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떼는 자극을 붙인 다음에 소리가 들어가서 달팽이관에서 청신경에서 뇌관을 따라서 청각 대뇌에 반응을 하는 그 지릿지릿하는 그 자극을 잡아가지고 애가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하는 걸 아는 청성뇌관 유발받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엔젤님께서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하면 깨끗하게 들리냐?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은 그 보청기를 하면 깨끗하게 들리는 분도 있고요. 보청기를 해도 여전히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진행할 때 조기에 필요할 때 제때 보청기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쓰고 조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어음 변별력이라 그래가지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는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써도 여전히 불편하시겠죠. 그럴 때는 귀에다가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은 보청기보다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청기가 귀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는 보청기의 몰드나 이런 그 귀에 넣는 그 부분이 귀를 자극해서 그렇거든요.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제대로 맞는 부드러운 몰드나 재질로 바꾸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마지막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가 잡음으로 인한 청소년기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난청이 있겠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PC방에서 뭐 요새는 뭐 헤드폰을 쓰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많은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뭐 노래방에 가거나 또는 뭐 여러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많이 시끄럽죠. 운동 중에 시끄러운 운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쓰고 특히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뭐 이어폰 같은 걸 많이 쓰는 경우가 많겠죠. 청소년 난청 유병률을 보시면 12세에서 19세 연령의 난청 유병률 변화가 예전 1990년대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점점 현대인들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음 환경의 노출을 삼가해야 하는 것을 강조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난청 유병률이 2019년에 조사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고음 쪽 난청이 생긴 경우가 10.3%, 그다음에 대화 영역의 난청이 생긴 경우가 11.6%. 이 둘을 합친 어느 쪽 둘 다 합친 경우가 17.2%의 우리나라 청소년이 측정 가능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노출돼서 희가보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사실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지 내가 고음 쪽에 난청이 있으면은 특히 시끌시끌한 주변 소음 환경 하에서 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아이들의 소음 때문에 앞에 교단의 소리를 방해받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꼭 확인하실 것이 중요합니다. 뭐 80.9%의 청소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큰 소음을 동반한 활동에 노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어폰 등의 빈번한 사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겠죠. 소음성 난청이란 거는 노화성 난청, 나이가 들어서 귀를 많이 써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 다음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청력 소실입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노화성 난청의 특징 그러면은 고주파수로 갈수록 그 고주파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고주파수청계 손실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조기 만성 소음 노출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우리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몇몇 유전자들은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음성 난청을 더 잘 일으킨다고 알려지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귀마개 같은 거 안 했죠, 전혀. 그런데도 똑같이 사격 훈련을 했는데 어떤 병사는 멀쩡하고 어떤 병사는 귀가 나빠지고 결국에는 나빠진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소음을 듣더라도 귀가 나빠지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다 같이 큰 소리 노출 안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 요인이 개인의 소음 난청 감수성에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음 노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갑자기 길을 걷는데 옆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삥삥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순간 귀가 먹먹하죠. 근데 그러다가 30분 정도 있으면 다시 풀립니다. 이런 것을 일과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강한 소음 노출이 돼서 생기는데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일으키고 그냥 기능이 살짝 변하고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있는 소리를 담당하는 세포가 외유모 세포와 내유모 세포로 나뉘는데 특히 외유모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정상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빠질 경우에는 좀 쉬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구적 난청은 이런 큰 소리를 매번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격 훈련을 갔다가 많이 받아야 되는 그 훈련장에 가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매일같이 큰 소음이 노출돼서 일한다든지 그런 소음 노출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장기간 반복적 소음 노출된다면 결국에는 그때 좋아지더라도 결국에는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가능한 청력 저하가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청신경도 굉장히 가늘어질 수 있고 소리를 전달을 담당하는 유모세포가 일부가 파손되거나 없어집니다. 아까는 듣는 세포들이 그냥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모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유모세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불가된다는 게 중요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영구적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화성 난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는 거고 소음성 난청은 금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들려드리는 소리가 클수록 짧은 시간에 노출되더라도 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노화성 난청은 특별히 아프거나 소음 노출되거나 이런 게 없는 반면에 소음성 난청은 확실하게 소음 노출 이력이 있는 거고요. 둘 다 고음역의 난청이 있기 때문에 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화는 예방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완화시킬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소음성 난청은 완전하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귀마개나 소음을 안 들으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노화성 난청은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 라인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파란색일 때 두 귀 모두 낮은 저음부터 높은 고음까지 점점 고음으로 갈수록 못 듣는 하강형, 저희가 보통 스키 슬로프 패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스키장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고음으로 갈수록 쭉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은 당연히 젊으니까 낮은 소리와 중간 소리는 잘 듣는데 갑자기 중간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빠진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제일 높은 고음은 잘 듣습니다. 특징적으로 4kHz대의 소리를 못 듣는 소음이 귀에 도달해서 달팽이관에 손상을 일으킬 때 주로 소음의 물리적인 충격이 4kHz대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이렇게 특징적인 쐐기처럼 생긴 난청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얘기니까 이걸 비만을 넘기지 않을 수가 없죠. 비만 청소년은 정성 청소년에 비해서 청력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가 포도당 조절이나 지방산 산화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그 단백질 호르몬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청력 손실을 일으켜서 동물 실험에서도 역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 비만은 청력 저하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크기 중요하고요. 어떤 크기더라도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중요하고 크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죠. 소음 노출되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노출되는 크기가 크겠죠. 그러니까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음이 난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아까도 뭐 하루 종일 이어폰을 꼈을 때 난청이 일어날까 질문도 있으셨지만 귀에 손상 없는 노출 수준은 85데시벨에서 최대 8시간까지 매일 8시간 85데시벨 정도 소리를 듣는 거는 아주 난청을 일으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85데시벨이 어느 정도 소리냐면요. 그 머리 말리실 때 헤어드라이어를 말리실 때 그 정도 크기의 소리입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하루 8시간 이상 들으면 그 정도는 소음성 작업장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음 강도가 여기보다 5데시벨씩 높아질수록 노출돼서 청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반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90데시벨 그 머리 말리는 그 길을 귀에 가까이 대면 하루에 4시간만 들어 나빠지고요. 앰뷸런스가 옆에 지나가면은 10분만 들어 나빠집니다. 사격 총소리 같은 경우에는 12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격 훈련할 때 한 번만 노출돼도 귀가 영구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별로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60-60 법칙이라 해가지고 평소 소음 차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실 거 좋고 볼륨의 60% 미만, 한 번 청취 시간 60분 미만,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는 1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소음 노출이 청력 소실의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큰 소리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비가역적인 영구적 손상이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노화성 난청과 달리 소음성 난청은 100% 예방이 가능하니까 소음 노출을 막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게는 청력 보호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강조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기기 착용만이 답인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듣는 훈련.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력 나쁜 사람들 안경 쓰지 말고 눈 좋아지는 눈 훈련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무도 눈 좋아지는 훈련 안 하고 안경 쓰죠. 청각 재활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듣는 훈련 방법이 한때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소리를 담당하는 유모세포의 개수가 2만 개쯤 한 귀에 있는데 그의 영구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을 하면 보청기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 약간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좀 자극이 돼서 남아있는 청각세포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지만 보청기를 써야 될 정도로 난청이 있는 분들이 보청기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가끔 갑자기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거라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혈액순환이 나빠져가지고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좀 그 편두통이 지끈지끈하게 아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귀에 가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변한다면은 지끈지끈하듯이 소리가 커져 작아졌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달팽이관에 있는 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했다 적어졌다 하면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도 소리가 먹먹했다 적어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력 저하가 인지지능 저하나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말을 들었다. 근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4가지 기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 대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론이 한 가지가 있고요. 청각 대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매의 원인이 거꾸로 대뇌의 치매를 일으킨다는 원인이 있고요. 내가 못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듣는 거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모든 나의 인지 기능이 듣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으로 쓰일 만한 여력이 없어서
치매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못 듣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모두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인공호흡을 통해서 청각 제어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청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가 생길 확률과 거의 같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뭐 70세 이상, 80세 이상에서 그때 가서 보청기 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조기에 필요할 때 제때 보청기 쓰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 자극을 아예 꺼두고 방음, 흡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귀여운 거죠. 그게 이것도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정상 청력, 나는 청력 정상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서 안 나요 하는 정상 청력인 남녀 50명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진짜 방음 시설에 놓고서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이 방에는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들리는 분들은 써내십시오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이 80%가 뭔가 들린다고 써냈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조용하면은 내 몸에서 나는 나도 몰랐던 굉장히 작은 소리가 오히려 확산돼가지고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명이 큰 분들은 너무 조용한 방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 머리맡이나 겉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소음을 낼 수 있는 작은 장치.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틀고 주무시면 괜찮나요? 귀 나빠지지 않나? 안 괜찮습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셔도 뭐 시끄러울 정도만 아니면은 유튜브 틀고 내가 오히려 내 이명에 방해받지 않으면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청각 제어는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시끄럽지 않으면 괜찮고요. 난청이 있다고 이명이 동반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분의 70%가 이명이 있고요. 이명이 있는 분의 80%가 난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명이 있으면은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난청이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에 반응을 하거든요. 청력이 듣던 레벨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가 급격한 반응과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원래 듣던 만큼 들으려고 뇌가 흥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가폰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 목소리도 커지지만 주변 잡음도 커져서 들리듯이 뇌가 흥분을 해서 작은 소리를 원래대로 들으려고 크게 키우다 보면은 뇌가 흥분을 해서 잡음이 커지는데 그걸 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난청이 아주 서서히 뇌가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잘 적응할 정도로 서서히 그냥 진행된다면 그러면은 난청이 있다고 해서 이명이 꼭 들리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이명이란 것도 결국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명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명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명 들리나 안 들려야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명이 커질 수 있고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청력을 잘 유지해서 평생 보청기 안 쓰고 좋은 청력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강의의 전체 강의를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요. 유소와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000명 중 5 내지 6명, 초등학생의 8%가 발생하고 난청은 조기 발견이 중요해서 생후 1개월 선별검사, 3개월 정밀검사, 6개월 내 재활 시작의 136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동은 소리, 음이의 추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난청이 있더라도 어른과 달리 보청기 등의 조기 청력 재활이 필수이고요. 한쪽 귀를 못 듣는 편측성 난청 역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 남학생의 경우는 3개나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적절한 보장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서는 이어폰과 여가 소음 노출로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누적적이고 소음성 난청이 어느 정도 작은 소리에서는 좀 약간 안 들렸다가 들리는 가역적 난청이 오지만 반복되거나 너무 큰 소리일 때는 비가역적으로 오기 때문에 뭐니 해도 소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다 마쳤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